윤혜숙. 올해 70이 가까워진 그녀는 평생을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다. 27의 남편과 사별하고 겨우 30이 되기 전에 모든 세상과 등을 졌다. 직장, 친구, 다시 피워볼 연애, 그녀에게는 먼 얘기였다. 아들 태인을 키우는 게 전부였고 그것만이 남은 이유였다. 그렇게 30년. 혜숙은 한 번도 멀리 떠나본 적이 없었다. 버스 타고 시내를 나가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그녀의 인생은 늘 집과 시장, 교회, 병원을 오가는 작고 조용한 반복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 태인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우리 유럽 갈래요? 뭐? 나 출장 끝나면 휴가 붙여서 시간 나. 엄마랑 단둘이 일주일. 파리랑 스위스. 혜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유럽이라니 비행기도 안 타본 사람에게.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돈은? 내가 다 해요. 엄마가 뭘 걱정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던지. 그날 밤 혜숙은 아들 방에 몰래 들어가 아직 켜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스위스 알프스, 루브르 박물관, 파리 야경. 마치 TV 속에서만 보던 그림 같은 풍경들이 줄줄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전자항공권 예매 화면이 있었다. UNHAESOK 어덜트 ICN CDG.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저기 진짜 가는 거야?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다. 사진관에서 찍은 여권 사진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사진사가 웃으시면 안 돼요라고 했기 때문이었지만 그녀는 생각했다. 웃어본 지가 얼마나 됐더라. 짐을 싸는 일도 낯설었다. 아들이 사준 새 캐리어 안에 손수건, 내복, 고향 김치 한 통까지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여행이람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유럽이라니. 하지만 마음 한쪽은 들떴다. 오랜만에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공항에 도착한 날 혜숙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태인이 손목을 잡고 말했다. 엄마 여기 봐요. 우리 여행 첫 사진. 찰칵. 플래시도 없는 조용한 셀카 한 장. 그녀는 미소 지었다. 태인이랑 이렇게 같이 나도 살아보는구나.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자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은 창밖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활주로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비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 인생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처음이자 마지막 용기처럼 느껴졌다. 비행기가 안전 고도에 오르자 태희는 옆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혜숙은 창가에 앉은 채 작은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귀는 손끝은 여전히 아들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다. 태인의 손가락이 빠르게 스크롤을 내리는 소리, 그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진동, 그리고 피식 짧게 웃는 숨소리. 혜숙은 조용히 눈을 떴다. 창밖 어둠 너머 저편에는 유럽이라는 세상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옆자리 태인의 휴대폰 화면으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 적힌 문장 하나를 마주한 순간 혜숙의 온몸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 이번에 데려가고 끝내자. 진짜 너무 부담돼. 여행도 힘들고 돈도 아깝고 솔직히 다 쇼잖아. 그리고 아들의 답장. 이번이 마지막이야. 찍고 올 거 다 찍고 끝내. 눈앞이 흔들렸다. 귀에서는 기내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꿰맨 자국이 터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는 그 한 줄. 그건 무심한 말이 아니라
평생 참고 견뎌온 사랑의 마지막 균열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말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태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뒷좌석 통로로 조용히 걸어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 비행기에 타지 말았어야 했어. 여행이 아니라 작별이었구나.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태희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며 활짝 웃었다. 그 미소가 해숙의 가슴에 나를 세웠다. 그 미소는 자신이 모르는 진심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입국장을 지나며 아들의 등을 따라갔다. 스킨십도 대화도 없이 수화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서는 동안 해숙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한 문장은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귓가를 맴돌았다. 공항 밖 찬바람이 스쳤다. 해숙은 유럽의 냄새가 이토록 차가운 줄 몰랐다. 엄마, 이따 호텔에 짐 풀고 루브르부터 가자. 태희는 가벼운 말투로 말했지만 그 말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던 해숙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태희나. 응. 너 혼자 다녀와. 난 여기서 조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뭐라는 거야? 여기 유럽이야. 알아. 그래서 혼자 있어 보고 싶어. 태희는 당황했지만 해숙의 눈빛을 보고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 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해숙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말을 준비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호텔은 내가 직접 찾아갈게. 걱정 마.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반대편 지하철 방향으로 걸었다. 태희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길 잃지 말고. 엄마.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조차 멀게 들렸다. 지하철에 올라탄 해숙은 파리의 풍경보다 손에 쥔 작은 쪽지 하나를 더 오래 들여다봤다. 그녀는 여행 전 몰래 검색해 적어둔 주소가 있었다. 루데스 PATITS 챔프스 39번지. 작은 게스트하우스. 노부부 운영. 한국어 가능. 그곳이 그녀의 목적지가 되었다. 아들이 짜준 고급 호텔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한 첫 공간. 택시도 타지 않았다. 낯선 골목을 끊임없이 걷고 또 걸었다. 관광객이 가득한 카페, 셔터 내린 문구점, 그 사이사이로 프랑스어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외국어 하나 못하면서도 오히려 편안했다. 적어도 이들은 날 모르니까 기대도 실망도 없겠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땐 해가 지고 있었다. 할머니 주인이 인사를 건넸다. 보니주르 마담. 해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종이에 적힌 이름을 내밀었다. 해숙.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오세봉. 한국 손님, 아주 오랜만이에요. 작은 방. 싱글 침대, 작고 낡은 책상, 반쯤 열린 창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해숙은 그 안에 앉는 순간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도 날 모르고 아무도 내게 실망하지 않는 곳. 그녀는 창밖 어스름한 파리 거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또박또박 외쳤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나야. 윤혜숙이야. 그날 밤 태인에게 메시지가 왔다. 엄마 어디에요? 괜찮아요? 해숙은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라. 짧게 답을 보냈다. 태희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그릇을 씻고 구석 의자에 앉아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
모자도 없이 화장기 없는 얼굴 그대로. 그리고 그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바꿨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구의 배경도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 윤태희는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양심 때문인지 해가 떠 있는지도 모른 채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밤새 뒤척였다. 어머니가 남긴 짧은 메시지 한 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라. 하지만 태희는 알고 있었다. 그 문장 안에 진짜 감정은 단 한 글자도 없다는 것을. 왜 하필 그때 그걸 보신 걸까?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기내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을 때 말없이 화장실로 걸어가던 뒷모습이 이 여행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시점이라는 걸. 하루 이틀. 해숙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 연락은 왔지만 대화는 없었다. 그녀는 바쁘게 사진을 찍고 거리를 걸었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조용히 커피를 나눴다. 태희는 매일 그녀의 위치를 추측했다. 호텔 근처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거리. 그러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왜 안 알려주실까? 왜 말을 안 하실까? 그는 그렇게 되뇌며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나는 엄마에게 뭘 했던 걸까? 그는 대답을 못했다. 어릴 적 매일 새벽밥을 챙겨주던 어머니의 손길. 중학교 앞에서 몰래 숨었던 우산 든 뒷모습. 대학교 입학식 날 가장 뒷자리에서 입술 깨물던 모습.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손 한 번 잡아들인 적 없었다. 그는 고개를 감췄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문장이 왜 그토록 가볍게 나왔는지 지금은 죽을 만큼 후회됐다. 한편 해숙은 파리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 받는 사람은 소영. 서울에 사는 딸, 몇 년 전 연락이 끊긴. 오빠와의 불화로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던 딸이었다. 해숙은 종이 위에 펜을 올리며 오랜만에 엄마라는 이름을 스스로 꺼내보았다. 소영아, 엄마야.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을 거다. 여긴 파리다. 유럽이란다. 태인이랑 같이 왔는데 지금은 혼자 있어. 이유는 묻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엄마는 지금 처음으로 윤혜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보고 있어.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 그게 외롭고 무섭고 또 이상하게 자유롭다. 너한텐 미안하다. 언제나 오빠에게 밀려 너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지. 하지만 엄마는 너희 모두를 사랑했다. 다만 표현할 줄 몰랐던 거야. 태희는 엄마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야. 뭐 이해한다. 엄마도 이제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 소영아,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라도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의무가 아닌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인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해숙은 마지막 줄을 적고 종이를 접어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부탁했다. 이 주소로 붙여주세요. 한국 서울. 그날 밤 태희는 호텔에서 TV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다. 배달된 저녁 도시락도 식은 채 놓여 있었다. 그는 휴대폰 사진첩을 꺼내 어머니와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 그때는 몰랐던 눈가의 슬픔. 아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써 웃은 얼굴이 이제야 보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 사진 내가 잘못 찍었네요. 그 얼굴 진짜 아니었잖아요. 태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엄마에게 준 유럽 여행은 선물이 아니라 마지막 상처였다는 것. 파리 세느강. 가을빛 바람이 물결 위로 부서지며 천천히 흘러갔다. 윤혜숙은 강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어제 시장에서 산 싸구려 크루아상 반쪽이 종이봉투에 구겨져 있었다. 유럽 여행 5일째,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태인의 연락은 하루에 한두 번 왔다. 이제는 초조함보다 머뭇거림이 섞인 문자들이었다. 엄마, 시간 괜찮으시면 루브르 앞에서 잠깐 볼래요? 엄마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얼굴만이라도. 하지만 해숙은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그 애가 아파야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도 그 애가 아프길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 바람에 눈물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가벼운 바람이었다. 그녀는 물끄러미 강물 너머를 보았다. 배가 지나가고 갈매기가 날았다. 그 순간 벤치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덤 PYS-G. 할아버지였다. 손에는 고서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혼자 여행 중이신가요? 한국말이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분명한 한국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는 웃었다. 저는 윤 선생님 친구예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거기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오신 분 중에 이렇게 조용한 분은 처음이라면서요. 해숙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저도 아들 하나 있어요. 한 번도 제 손 잡아준 적 없어요. 늘 바빴고 늘 앞서 있었죠. 그 말에 해숙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저도요. 평생 기다렸고 겨우 따라잡은 줄 알았는데 그게 쇼였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세대는 말이죠. 사랑을 줬지만 받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깨달을 때 너무 늦어요. 그 말에 해숙은 가슴이 울컥했다.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제가요. 그 아이가 절 챙겨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자존심이 상해요. 그 아이 인생에 내가 짐이라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날 그렇게 생각할 만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책을 덮었다.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오래 묵묵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뿐이죠. 그 말이 칼처럼 와닿았다. 묵묵함은 미덕이 아니었다. 그건 지워지는 연습이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존재마저 잊는다. 언젠가는요, 그가 말했다. 당신의 침묵이 선택이었다는 걸 그 아드님도 알게 될 겁니다. 그땐 아마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의 몫이죠. 당신 몫은 지금처럼 잘 살아내는 것. 그날 밤 해숙은 세느강 위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문자는 짧았다. 태인아, 파리 강가에서 오늘 한 노인을 만났단다. 그분이 그러시더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잊힌다고. 엄마는 너에게 잊히기 싫었단다. 그래서 일부러 사라졌어. 다음부턴 내가 날 찾아와 줘야 해. 그래야 우리가 함께일 수 있어. 엄마는 내일 스위스로 넘어가. 그리고 혼자 알프스를 올라볼 생각이야. 스위스 루체른.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도시. 아침 공기는 파리보다 훨씬 투명했고 바람은 단단했다. 윤혜숙은 작은 펜션의 식당에 앉아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앞엔 아무도 없었다. 테이블 위엔 나무잼 바구니, 빵 몇 조각, 그리고 비어있는 두 번째 의자. 그 의자를 몇 번이나 바라봤는지 모르겠다. 저 자리에 태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아니야.
저 자리는 이제 내가 비워둘 자리가 아니야. 누가 앉을지 내가 정해야 해. 그러나 정오쯤 그 비어있던 자리에 뜻밖에도 태인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놀라지도 반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 그가 말했다. 여기 찾아오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랬겠지. 해숙은 짧게 대답했다. 그 말투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움보다 더 큰 체념이 있었다. 태희는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해숙이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엄마가 이거 놓고 갔더라. 어릴 때 나한테 물 묻은 도시락 감싸줬던 거.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길래. 그녀는 손수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가볍게 감았다. 그리고 한참 뒤 입을 열었다. 너 그날 나한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 엄마 그건 그냥 쇼라고도 했지. 여행도 돈도 시간도 다 아깝다고. 태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내가 엄마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아요. 해숙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호수가 유리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마음도 그 호수처럼 말이 없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내 곁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엄마의 존재 이유처럼 여겨졌어요. 미안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랐어요. 잠시 후 해숙은 고개를 돌렸다. 아들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정하지 않았다. 그냥 담담히 말했다. 나는 평생 내가 나를 선택해 주길 기다렸어. 한 번쯤 엄마가 아닌 사람 윤혜숙으로 대해주길 바랐어. 근데 넌 그 선택을 의무로 받아들이더라. 그렇게 보였어요? 응. 너무 확실하게. 해숙은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잔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있잖아, 너무 서운한 건 그 말을 듣고도 내가 내 옆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날 내가 내 화면을 보지 않았다면 이 여행은 그냥 웃고 끝났을 거야. 그래서 엄마는 떠났어요? 응. 내가 먼저 떠나지 않으면 넌 절대 나를 놓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날 부담스러워했을 거야.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태인이 말했다. 그럼 이제 다시는 우리 같이 못 있어요? 해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니, 이제 같이 있을 수 있어. 다만 같은 방식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내 옆자리가 아니야. 나는 나만의 자리에서 너를 지켜보는 사람이고 내가 필요할 때 와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그 말은 상처 같았지만 동시에 구원처럼 들렸다. 조건 없이 곁에 있는 사랑은 무너진다. 적당한 거리 안에 서 있는 사랑만이 오래간다. 식사가 끝나고 해숙은 일어섰다. 그리고 계산을 마친 뒤 아들의 옷깃을 가볍게 펴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친구처럼 지내자. 부담스럽지 않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태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앞으론 내가 엄마를 찾을게요. 먼저 말 걸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없이 팔짱을 꼈다. 마치 정말 오래전 그가 어린 시절 길을 잃을까봐 꽉 잡던 그 손처럼. 해가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나란히 걸었다. 이제야 같은 방향을 보며 걷는
진짜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